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해설을 합시다. 각 주제별 학습할 내용을 확인하고 각 주제별 유의해야 될 점 등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1번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억, 바람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누가 생산하는 겁니까? 바로 사람이.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사회문화 현상이다. 니은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는 강해진다. 이건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전혀 개입되지 않다는 얘기죠. 디귿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활용,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서 활용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 미연은 자연현상,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사회문화 현상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가치 함축적이라는 말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을 찾아냈으니까 그만 이게 아니라 확률의 원리 뭐예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디귿과 기억은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이죠.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죠? 보편성이 나타나는 것은 모두 공통점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2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절차. 밑줄 친 것부터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목표 지향성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 이러면 사전 문헌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건 2차 자료죠. 학습 목표 지향성과 과업 달성에 중점을 두는 수행 목표 지향성을 나누고 다음과 같은 과서를 설정했다. 목표 지향성, 자신의 업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가설 1,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정비례하는 그러한 가설을 수립했고, 수행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마찬가지 정비례하는 가설을 수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학습 목표 지향성하고 수행 목표 지향성은 뭐예요? 독립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독립변인이다라는 것. 리얼 무작위로 선정한 신입사원 1000명, 얘는 표본입니다. 그렇죠? 표본. 모집단은 주제와 관련된 전체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신입사원의 목표 지향성, 그럼 신입사원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신입사원을 다 전집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할 때는 표본을 추출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로 선정한,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이유는 표본 오차를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실제로 사용된 집단으로 실험법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지 집단 모두가 표본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상으로 목표 지향성 해서 지수, 직무 만족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서 목표 지향성, 이거 지금 직무 만족도에 영향해서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실험법인지 직문지법인지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직무 만족도를 지수하에 측정하였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질문지법을 이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집한 자료, 이건 질문지법을 이용한 자료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학습 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면 가설이 이렇게 설정되었는데 실제 자료 수집해 보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죠.
목표 지향성은 직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이제 가설은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도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 또 반대 역비례 하는 이런 경우가 나타나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경우와 두 번째의 경우 다 생각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1번 방법론적 이원론. 이거는 질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론입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번 기업 선행연구. 이건 바로 2차 자료를 얘기합니다. 이 연구 자체는 1차 자료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연구자가 갖고 와서 사용했죠. 그러면 2차 자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니어는 독립변인, 디귿은 종속변인 아닙니다.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이 결과치가 종속변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본 것은 직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속변인이다라는 것. 4번 리얼은 모집단이다. 모집단이 아니라 그랬죠. 표본 집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설 2와 달리 수용됐다. 맞죠? 가설 2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게 됩니다. 자, 기각되었다는 것은 가설 검증 단계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가설 검증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독립변인이 뭔지 종속변인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료 수집 방법은 수집한 자료를 해서 분석한 결과가 이래야 되니까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직무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는 얘기는 질문지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지법이다라는 것. 이런 정리들이 쭉 나와줘야 됩니다. 3번 빈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빈곤은 A가 B가 각각 어떤 빈곤인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이러면 A는 절대적 빈곤이죠. B는 전체 국민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빈곤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겁니다. 1번 소득 기준은 모든 사회에서 절대 빈곤의 기준이 똑같나요? 아닙니다. 최저생 기빈은 각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2번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B에 해당된다. 아니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첫 번째 경우 이 경우는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상대적 빈곤자죠. 그렇지만 두 번째 경우는 절대적 빈곤율이 더 높아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율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대적 빈곤율 아니죠.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이 절대적 빈곤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은 경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 3번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절대적 빈곤이 안 나타난다. 아니죠. 선진국에도 거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둘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 5번 이 정답입니다. 둘 다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죠. 자,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것이고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빈곤에 대한 객관화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파악한다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 사회변동의 의미와 요인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사회변동은 진화론이냐 순환론이냐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사회에서
복잡사회로 발전 이러니까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 진화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순환론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기업, 사회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한다. 그러면 진화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서구 중심적인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진화론이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답이 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한다. 순환론에 해당됩니다. 사회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하는 것, 순환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진화론의 특징, 순환론의 특징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5번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 면접법, 실험법, 문헌연구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참여관찰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서 A, B, C가 각각 무엇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A만을 사용해서 답했다 이랬죠. 구조화된 문항의 그럼 질문지법입니다. 을은 B만을 통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지금 A, B, C가 다 연구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병은 C만을 사용해서 해서 보니까 뭐예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각각 SNS 중독 지수를 측정하는 검사를 했다 이러니까 실험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C가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놓고 1번 다수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변인 간의 관계는 양적 자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질문지법과 실험법 이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3번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다. 이것은 실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양적 자료 수집에 사용된다. 양적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다고 했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서 뭐가 있나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수집 방법은 각각의 특징이 뭔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지문 속에서 무엇을 묻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6번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자, 갑이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 사회 구성원이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이름이죠. 그럼 이건 기능론입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지배 집단이 유리한 갈등론적 관점이죠. 병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 기대를 해석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1번 개인이 행동이 상황정의, 상징적 상호작용의 설명입니다.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상호의존적 관계, 기능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 누가 받나요? 기능론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 7번 일탈 행동의 의미와 영향. 일탈 행동에 대해서 차별교제이론, 그 다음에 디리켐의 아노미론, 머턴의 아노미론, 그 다음 낙인이론, 이런 각각 이론들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뭔지 이런 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용어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죠. 차별적인 교제라는 말하고 차별적인 제재라는 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 차별적인 제재라는 말은
낙인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A.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차별 교제 이론이죠. B. 사회규범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 디리켐의 아노미론입니다. C. 부정적 자아가 형성돼 온라인 도박을 반복하기 때문에 부정적 자아가 형성해서 비난을 받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낙인 이론에 해당됩니다. 차별적인 제재,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특징입니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머튼의 아노미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B는 디리켐의 아노미론입니다. 3번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4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낙인이론하고 차별교제이론 두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5번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아노미론과 차별교제이론이 아닌 낙인이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리하면 일탈 행동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론들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용어 구분하는 것 이런 거 공통점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8번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어머니 성취지위입니다. 그죠? 성취지위 회사 2차 집단이고 이익사회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이런 것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우수 사원상을 수상했다.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반드시 주어져야만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만족하는 것은 뿌듯하다 뭐 이런 것들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과장 성취지위죠. 대학교 2차 집단이면서 이익사회면서 2차적 사회기관이고 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그렇죠? 비업 지금 우리가 역할 갈등이냐 단순 고민이냐 아니면 대인 간의 갈등이냐를 구분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역할끼리 서로 충돌이 발생해야만 역할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비업은 단순 진로 고민입니다. 그래서 역할끼리 충돌이 아니라는 것 명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니은 2차 집단이자 자발적 교사체는 아니죠. 회사는 이익사회일 뿐입니다. 자발적 교사체 아닙니다. 물론 자발적 교사체도 이익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자발적 교사체는 아니라는 것. 이익사회의 영역이 훨씬 더 넓은 겁니다. 2번 역할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역할은 보편성을 띠기 때문에 역할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뭐뭐에 대한 기대죠. 그래서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역할 행동은 행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지고 그 보상은 특수한 개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개별성을 띠게 된다는 것. 둘 다 성취지위죠. 모두 아니고. 4번 이익사회 미엄 이익사회 맞죠? 2차적 사회기관 맞습니다. 그렇죠? 전문적인 사회기관입니다. 이 공식적 사회기관하고 전문적 사회기관하고 헷갈릴 수 있게 되는데 전문적 사회기관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전문적으로 습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5번 역할 갈등은 역할끼리 충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점을 유념해야 된다. 9번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되어서는 독해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국에서는 과거 오늘날 을국에서는 병국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상대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뭔가 말하고자 하는구나 해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해 연습은 이솝 우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잘 안되는 사람들. 10번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계층 동일하고 한 명씩이고 A, B, C, D 중 상중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는 대물림, 동그라미 두 개는 상승이동, 세대간, 까맣게 칠해진 것은 세대간 하강이동 이렇게 했을 때 A는 자녀 세대입니다. 그죠? 자녀가 그러면 A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세습된 것이 즉 대물림하고 세습 같죠? 상승이동만 나타나 있습니다. 하강이동이 없죠. 그러면 얘는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 세대에. B는 뭐예요? 하강이동만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C가 상승이동과 하강이동이 다 나타나 있죠. 그래서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른쪽에다 이 표를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A가 상인데 세습이 되어 있으니까 3. 그 다음에 자녀가 전체적으로 6이죠. 그런데 상승이동은 중층에서 하층에서 이동이 있었으니까 중하에서 골고루 어디에서 이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층은 세습, 대물림이 이루어진 것은 2죠. 그리고 상승 이동이 나타나는 것은 4. 그럼 여기에 4가 들어가죠. 하강 이동이 나타나는 것은 2.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8. 그 다음 B. 하층이죠. 하층은 세습이 된 것이 2. 여기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강이동. 상에서 하강이동인지 중에서 하강이동인지 모르니까 중간에다가 4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6, 8, 6 합이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모의 경우는 상이 최대 9가 나오고 최소 5가 나옵니다. 왜 그러면 여기 0이 되고 여기 4가 될 경우는 최소값이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의 경우는 최대값이 9가 되죠. 2, 3, 4 해서 9가 되고 최소값이 이게 0이 되고 여기에 3이 되고 0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면 2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값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모의 경우 하층은 최대값이 지금 이게 여기에 3이 되게 되면 3, 4, 2 해가지고 9가 되고 최소값은 여기 0이 됐을 경우에 여기 3이 됐을 경우에는 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값만 구해놓고 어떻게 되는지는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번 폐쇄적 계층구조 수직이동이 이미 나타났죠. 만약에 이 계층이동이 없이 대물림만 나타났다면 폐쇄적 계층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자료에서는 수직이동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 계층구조입니다. 자녀 세대의 계층구조는 피라미드형이다. 아니죠. 다이아몬드 686 해서 다이아몬드형입니다. 그죠? 3번 부모 세대에서 하층 인구 비율은 50% 이상이다. 부모 세대에서 하층 비율은 최대가 9죠. 그러면 20분의 9, 45%입니다. 최대값이 45%. 그럼 45% 이하이다. 이렇게 해야만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자녀 세대의 계층에서 계층 대물림을 받은 사람의 수는 자녀 세대에서 지금 수는 상위 3, 중위 2, 하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상이 제일 크죠. 그래서 상층이 가장 많다. 4번이 그래서 정답 이렇게 됩니다. 5번 부모 세대의 계층구조가 자녀 세대의 계층구조보다 사회통합에 유리하다. 자녀 세대의 계층구조는 분명히 다이아몬드형입니다. 근데 부모 세대의 계층구조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대값을 하면 27이 돼가지고 20을 넘어서고 전체값이요. 최소값을 하면 또 모자라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단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계층 이동과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 풀 때는 먼저 조건을 잘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른쪽 표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표를 만듭니다. 문제지 옆에다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11번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A와 B, B와 C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 수 있겠죠. 특정 집단에서 구성한 요거는 하위 문화도 해당되고 반문화도 해당됩니다. 지배적 규범에 같이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이다. 이러면 뭐예요? 반문화죠. 그러면 A가 뭔지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둘 중 하나는 반문화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B와 C를 구분할 수 있지만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느냐는 것은 주류 문화인가 하위 문화인가 이 얘기죠. 그러면 얘는 B가 주류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가 반문화가 되고 B가 주류 문화, C가 하위 문화 이렇게 됩니다. 하위 문화 속에는 반문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1번 A를 향유하는 사람은 B를 향유하지 않는다. 반문화를 향유한다고 해서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류 문화를 누리면서 그 중에 일부만 반문화의 속성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문화 다양성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모든 문화입니다. 반문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이런 것들. C가 아닌 A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하위 문화가 아닌 반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반문화가 하위 문화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4번 총합,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각 성격이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합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게 부분집합으로서 전체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총합으로 계산될 수 없다는 것. 5번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는가. 이것은 반문화도 해당됩니다. 그 중에 특히 반문화가 여기 해당되죠. 그래서 C가 하위 문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반문화에 대한 얘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각기 지금 해설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놨는 이 부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2번 사회운동과 사회변동.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의미, 그리고 사회의 특징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 이건 이제 개혁적 사회운동입니다. 또는 이 복고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고유어 되살리기 운동. 그죠? 고유어 되살리기. 그렇다고 해서 꼭 복고적인 과거 질서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유어라고 하는 것, 외래 사용을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핵이 이 부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명퇴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자를 위한 사회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혁적인 사회운동입니다.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은 혁명입니다. 근데 이 둘은 혁명하고 관계없죠. 물론 혁명도 사회운동이긴 하지만 해당사항 없습니다. 과거의 사회 질서로 아니죠. 기억도 과거의 사회 질서로 하면 틀리는 내용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틀렸죠. 니은이 사회적 약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활동을 정당화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둘 다입니다. 사회운동은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5번이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다라는 것.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화 이해 태도.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되죠. 자문화 정체성 유지에 기여하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A는 문화 사대주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문화 사대주의라는 것을 해놓고 B, C, 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A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것은 가치 상대주의입니다. 학교에서 아마 여기까지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치 상대주의는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모든 가치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주의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아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 그래서 가치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 대상으로 보는 태도, 이러면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해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둘 다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야 되겠죠.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 3번 자문화를 타문화보다 우월하고 보는 이 자문화 중심주의죠. 가해는 국수주의로 자문화 중심주의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각각의 특징을 잘 기억하고 있고 도식과 연결을 잘 할 수 있는 또 이런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4번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 문화 절대주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각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이러면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C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예니까 C가 상대주의 입장이죠. 타문화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죠. 타문화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B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문화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문화의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해서 뭐 문화 이렇게 되면 넓은 의미가 되고 그리고 문화자가 앞에 들어가는 이 경우는 좁은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고급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자가 뒤에 들어가 있지만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의 평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는 것 꼭 명심하고 생일문화 그럼 뭐예요?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명주씨를 잡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공유한다는 얘기죠. 공유성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돌잡이 물품의 구성이 달라진다. 변동성입니다. 돌잡이 물품의 구성은 경제발전 수준,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전체성이죠. 그래서 한 사회 구성은 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맞죠. 그래서 공유성입니다. D가 문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은 변동성 맞는 얘기입니다. 리얼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로서 총체임을 보여준다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의미가 뭔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 부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문화의 속성 각각의 어떤 내용인지 의미인지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사회복지와 복지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사회복지 지금 A수급자, B수급자, AB 중복수급자가 나있죠. 그러면 A가 뭔지 B가 뭔지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A는 사전예방, 사회보험입니다. B는 사후처방적인 공공보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얼굴의 2배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곱하기 이 수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노란색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1번 A는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죠? 2번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는 각국이 얼국의 1.5배이다.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거하고 지금 이 경우는 A에 해당되는
경우가 B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A에만 사회보험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을 따로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5 빼기 3 해서 2, 그 다음 7 빼기 3 해서 4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결국에 2배니까 인구수를 하면 수니까 이렇게 4, 8, 6 해서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2대 8이 되게 됩니다. 1.5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강제가입이 원칙 적용되는 것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사회보험은 4입니다. 수는 그죠? 수 4. 그 다음에 A와 B의 중복수급자 A와 B의 중복수급자 A와 B의 중복수급자는 6이죠. 4와 6 중에 어느 게 더 크나요? 6이 더 크죠. 그런데 4가 더 크다 이랬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 얼국에서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 사회보험입니다. 그죠? A와 B의 중복자 수급 비율 6입니다. 6과 중복자 수급 4. 이 둘을 합해놓으니까 10이어야 되죠. 10대 4가 되게 됩니다. 그죠? 10대 4.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갑국은 얼국과 달리 상호부적 원리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가 정부재정을 그러면 얘는 공공부조죠. 그러면 누가 더 많으냐 했을 때 보니까 얼국이 사회보험이 훨씬 더 많고 갑국은 사회보험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국은 더 많다 이래 있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먼저 A가 뭔지 B가 뭔지를 구분해 놔야 되고 이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있어서 갑국 인구가 얼국 인구의 2배다라는 것 그러면 이러한 흰색으로 된 표시를 미리 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16번 문화변동 자, A가 널리 활용됐다. 최초로 고안된 뭐예요? 발명입니다. 그렇죠? 물질 문명만 우리가 발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물질 문화도 발명에 해당된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 얼국은 각국의 직원을 파견하여 이러면 직접 전파죠. 직접 전파고 해서 얼국의 기존 소매점 운영 방식에 접목하여 새로운 뭐예요? 문화융합입니다. 그렇죠. 문화융합을 만들어냈다는 문화유서를 창출해냈다. 얼국의 네모 회사는 변국에 진출했는데 이것도 이제 직접 전파입니다. 그죠? B가 적용된 회사의 소매점은 변국의 전통으로 운영되는 방식과 선호하는 소매 중 하나로 그러니까 병존 두 가지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발명이 아니라 발견. 직접 전파 2번 맞죠? 그래서 얼국도 직접 전파 그 다음에 변국도 직접 전파 이렇게 됩니다. 3번 얼국에서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 상실되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골고루 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공통점입니다. 4번 자발적 문화적변이 일어났다. 모두 자발적 문화적변이 일어납니다. 5번 문화융합 갑국에서는 발명이 얼국에서는 문화융합 변국에서는 문화병조 이런데 갑국과 얼국에서는 그러니까 틀렸죠. 갑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를 먼저 해야 되고 직접 전파 이런 것들 구분해야 된다는 것. 17번 관료제 탈관료제 A와 B가 뭔지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 구분이 되죠. 그럼 그 특징이 뭐냐? 조직의 효율성 모두입니다. 그 효율의 성격만 다를 뿐이에요. 관리제는 대규모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탈관리제는 외부 환경에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대처할 거냐, 이런 부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 니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이건 관리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죠. 디귿,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정도가 크다. 이건 탈관리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은 관료제의 특징이다. 그래서 틀렸다. 즉 관료제의 특징과 탈관료제의 특징, 그 다음에 공통점 이런 것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18번 개인과 사회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문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문이 사회 실제론이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기억,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 실제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니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마찬가지 이거는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죠. 디귿 사회 특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하나할 수 없다. 실제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리을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뭐예요? 명목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먼저 우리가 지문을 가지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러면 그 해당되는 특징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9번. 자, 19번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조건이 또 옳은 응답의 개수는 을이 갑보다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미지수니까 똑같이 답했고 하니까 얘가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타익 정도의 결합도가 높은가 아니요 라고 답했죠. 그러면 A가 뭐가 되나요? 산업사회가 되고 B가 정보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에 비해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높은가? 아니요죠. 소품종 대량 생산 비중이 높은가? 아니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아니요가 돼야 됩니다. 왜? 점수가 을이 더 높으니까. 만약에 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동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 2번 사회 다양화 정도가 높다. 아니죠. 사회 다양화 정도가 높은 것은 정보사회입니다. 3번 전자상거래 비중이 낮은 것은 산업사회의 설명이죠. 틀렸습니다. 4번 A는 B에 비해 사회 구성의 비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가? 정보사회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의 응답 중 옳은 것은 한 개이다. 갑은 틀렸죠. 그 다음 아니요가 들어가니까 아니요 맞죠. 그런데 지금 A는 B에 비해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높은가 예 했으니까 틀렸죠. 얘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생각이 꼬일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의 구분이 명확한가? 이러면 이것은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을의 정답은 옳은 것은 모두 3개이다. 자, 아니요가 들어가야 3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기억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보와 생산자라면 구분 명확한가 이러면은 산업사회입니다. 그죠? 근데 아니요 해야 되죠. 이것도 아니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밖에 안 됩니다. 한 개. 어떻게 보면. (20번)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적 변화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 표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 여백에 지금처럼 유소년 인구, 경제활동 인구, 노년 인구, 총인구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표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각국의 부양인구는 T년의 A지역과 B지역이 같다. A지역과 B지역이 같다. 이렇게 놓고 T 플러스 50년의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하면은 여기 숫자가 나오죠. 거기 맞춰서 이제 이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를 가지고 이 빈칸을 메워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워 나갔을 때 이런 값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번 T년의 각국의 노령화 지수는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것은 밑에 공식이 나오는 거죠.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소년 인구가 T년에 400입니다. 400분의 200이죠. 그럼 50이 되게 됩니다. 6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2번 T 플러스 50년에 각국의 노년 부양비는 100이다. 노년 부양비 해서 400분의 400입니다. 곱하기 100이니까 100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3번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50년 T년보다 크다. 유소년 부양비가 라는 것은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T 플러스 50년에는 50입니다. 반면에 T년은 100이죠. 그러니까 T년이 훨씬 더 큽니다. 2배. 4번 A지역의 부양인구는 200이죠. T년과 T 플러스 5 아닙니다. 여기는 T 플러스 50년에 100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00, 400 동일하다. 전체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밑에다 표시를 해설을 잘못해놨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동일하지 않죠. 5번 B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많다.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에 B지역 150명이죠. T년은 250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자료를 보고 이렇게 표를 만들고 요 조건을 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전맥해서 이 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선지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월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